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오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법을, 오후에는 공수처 법안을 기립표결, 즉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여권에서 190분 동안 사퇴하라는 등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감사원장에게 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냐?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는 여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표현이 어제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 팔짱 끼지 마라. 여당의 어제 지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멈춰 세운 원전 1호기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여권의 질타가 어제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팔짱 낀 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거여만의 국회. 오늘 동아일보는 일면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제 상황을 거여만의 국회다. 야당과 여당 이외의 다른 존재는 없었다는 거죠. 임대차 3법, 공수처 3법, 속전속결로 법사위에서 오전 오후 하루 만에 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야당의 불참 속에, 야당의 반발 속에 찬성하는 사람 기립하세요라는 숫자로 기립투표로 일사천리 통과시켰습니다. 한 조간신문 표현에 따르면 속전속결,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소위 심사, 토론 등 입법 절차는 어제도 무시됐습니다. 임대차법은 오늘 본회의에 처리될 방침인데 숫자가 많은 여당으로선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되리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으로 우유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야당은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여당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서 손 떼라, 물러나라, 사퇴하라, 집중 포화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극찬을 했었던 인물인데요. 도대체 여권의 평가가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그 이유,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하고 있는 원전 중지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폄훼했다라는 공세가 어제 여권에서 이어졌는데요. 최 원장은 나는 폄훼한 적 없다. 감사원장으로서 할 말 한 것이다. 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돌직구를 날린 최재형 감사원장의 소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권의 평가는 참 다른데 그 여권의 입장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울시가 성추행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매우 매섭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냥 훅 넘어가려는 듯, 그냥 뭉개고 지나가려는 듯 서울시의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고 박원순 시장 의혹 이후 20일째 이어지는 조직적 침묵이다라며 경향신문은 매섭게 지적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침묵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등 개선한 발표도 없다. 구체적 내용 대신 공허한 사과만 하고 있다. 오고돈 때와 달리 소극적 대처하고 있다. 정치적 무게에 서울시가 눈치 보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오늘 이 비판을 매섭게 하고 있네요. 서울시가 경향신문 이 기사는 오늘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추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순항미사일을 쐈는데 우리 군이 이걸 다 알고도 쉬쉬했다.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동해상에 100km가량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핵 항모 타격용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데 우리 군이 쉬쉬했다. 공개 안 하고 있었다.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 이유 청와대가 새 대북라인 발표한 직후이기 때문에 군이 눈치 봤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군은 군인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여당에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이 임대차법과 관련해 Q&A, Question and Answer, 전세 연장해서 4년째 살고 있는데 기존 계약 관계없이 2년 더 가능하다. 이분은 6년을 살 수 있게 됐군요.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 무엇이 달라지는지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하신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입니다. 서재현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전 실장의 집 앞에 철도도 지나가고 그 집 앞에 역도 생기면서 김수현 전 실장의 아파트가 역세권 아파트가 됐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몇 년 만에 수억 올랐는데 더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김수현 전 실장이 청와대 재직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무엇이 문제인지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8장.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서 여권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사퇴하라는 압박까지 있었습니다. 8장 끼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6박 전. 어제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6박 전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입니다. 이례적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김기현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많은 중요한 뉴스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여만의 국회다. 오늘 동아일보는 일면에 그런 제목을 쓰기도 했는데요. 어제 법사위에서도 역시 야당을 무시한 그리고 국회 절차 등을 무시했다라는 비판이 이어진 장면이 고스란히 재현됐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176km 질주, 야당은 장외로 176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수를 내세워서 굉장히 논란이 있고 민감한 부동산법, 임대차법과 공수처법을 일사천리로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그 장면 직접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죠. 국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여기 있습니다. 이 있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법률 대안을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건가요? 아니 소위 구성하라면서요. 이 상정을 왜 합니까? 불법인데. 위원장님, 법안 아세요?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내용 아세요? 법률안이 뭔지 아세요? 법안도 모르면서 제게 법안을 합니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인 중 찬성 12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였음을 하는 민주당 다 해먹으세요.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뭘 하든 다 하세요. 이게 독재입니다. 또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표결 강행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언제 표결 강행한다고 했습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안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국토위와 기재위처럼 표결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언론이 설하는 거 아닙니까? 찬반 토론에 임해주세요. 이런 것도 민주화 세력입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대 학생 노동사에 이름이 등장했던 윤호중원님 이러려고 민주주의에 섰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민주당 맞습니까? 이러려고 법사위원장 가져가신 거 아닙니까? 보셨던 것처럼 다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그제 세계 상임위에서 했던 것처럼 기립 표결을 강행하는 모습에 야당은 반발을 했고 결국 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일사천리로 논란이 많은 임대차법과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숫자가 많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이 법안을 올리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진민 기자, 그제, 어제, 오늘까지 논란인데 결국은 예고되고 예측됐던 모습이긴 하지만 국회의 절차를 무시했다라는 비판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법안들이
상당수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였네요. 그렇죠. 그제 어제 사실 패턴이 거의 같죠. 그러니까 항상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사일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법안을 처리할지 순서를 정하고 이런 게 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런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안이 소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여당의 기립 표결을 통해서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그리고 나서 찬반 토론을 하자. 그런데 이제 어제 야당은 지금 조금 전에 들었지만 김도우 의원이 법사위에서 우리가 소위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소위를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소위를 건너뛰고 소위 자체가 의무 규정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건너뛰고 바로 찬반 토론을 하고 그냥 표결 절차를 거치는 건데 이재명 기자가 단연간 국회 반장했지만 이런 모습 본 적 있습니까? 되게 드문 경우죠. 굉장히 드문 경우고 물론 이제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 여야 간에 논쟁이 된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소위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찬반 토론 없이 그것도 기립 표결을 통해서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고 이런 모습 자체는 굉장히 낯설고 이례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가 법안을 처리하고 심사하고 처리하는 건데 그런 권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법 굉장히 국민 전체 생활에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죠. 그런데 이런 법안이 정말 뚝딱 처리돼 버리고 그리고 운영에서는 공수처법이 한 18분 만에 처리돼 버리고 이렇게 이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신중한 논의나 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과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전 통합당 문제도 좀 같이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당에서도 물론 이제 소위를 요구했는데도 소위 요구가 거절당하고 그리고 어떤 요구 자체가 이제 본인들이 찬반 토론에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표결 처리로 자신들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은 소위가 거절당하니까 가장 쉬운 길이었던 어떤 퇴장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좀 마지막까지 찬반 토론에 임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여튼 문제점들을 속기록이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문제는 저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조차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회의 2시간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임대차 3법 등은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했고 1시간 만에 오전 10시 반 민주당 법사위를 개최해서 임대차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모습 보셨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은 회의 직전까지 대안 내용을 못 봤다는 겁니다. 어제 12시 35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표결 직전 프린트된 대안을 배포했다는 거죠. 야당에서는 표결 직전에 법안 나눠주고 표결하는 법이 어딨냐. 법안 내용도 몰랐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신 화면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에 가서 법안 내용 아시냐.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표결을 하냐라고 항의를 했던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야당의 항의에 거부했고 표결을 강행했고 보셨던 것처럼 숫자가 많은 민주당이 당연히 표결에서 찬성표를 많이 통과를 시킨 겁니다. 법사위 열리기도 전 국회 전산망에 전월세법 처리됐으므로 노출을 시켜서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박정화 대변인. 네. 어제 그 자리에 앉은 김용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가셨어요. 이게 독재다라고. 저도 어제 김용태 의원 발언하시는 거 프로그램 봤는데요. 저도 뭐 보면서 크게 생각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제 처리된 법안이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조세 관련 문제도 많고, 뭐 시청자 여러분 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2+2라는 뭐 이 전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 그리고 5% 실링제를 두고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여당 의원조차도 법안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정의당 의원들도 저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근데 좀 전에 뭐 이재명 의장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거는 4월 15일 날 지난 총선 때 이미 그날 저녁에 결정됐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저거보다 더 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도 사실은 대비해서 좀 더 진중하게 그리고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물론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뭐 오늘 아침 여러
보도에 보면 일부는 속수무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일부는 무기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상에서 사실은 야당 미래통합당은 크게 헤어나지 못하고 저항하고 제지할 수 있는 마땅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김영주 의원님, 네. 야당이 대안이 없다 하더라도 여당, 집권 여당이 논란이 많은 법안을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법안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통과시켜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실제로 보면은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표결에 들어가는 통과일 텐데, 중요한 세법과 연관되어 있는 법안들을 저렇게, 특히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안들을 다 통합한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다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전문위원들의 어떤 이 의견조차도 생략해 버렸다는 것은 최소한 그 안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소속 상임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이 개정된 대안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말하자면 시간조차도 할애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쉽고 대통령이 그동안에 쭉 국회에 와서 한 주문이 협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표결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말하자면 여당이 저렇게 작전을 했을 때는 야당이 이제 터무니없이 시간 끌게 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마 야당 입장에서 두 가지 투트랙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 정도의 협조적인 의미에서의 토론을 할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고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강경한 대여 투쟁을 위해서 일정 정도 거리도 나가는 압박을 취해야 되는데 너무 단일한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여론에 붙이는 거죠. 야당도 속수무책이다. 예. 여당도 잘한 건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강공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또 여당은 정말로 최소한의 그 조세와 관련된 법, 또 중간에 상임위에서 논의 안 된 걸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다시 올리잖아요. 어떤 법을. 그래서 저런 모습 거의 처음이거든요. 저렇게 빨리 상임위 통과된 법이 법사위를 바로 스쳐 지나가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국회가 갖고 있는 여야가 싸움을 하든 토론을 하든 수기할 수 있는 하루 이틀 정도의 여유를 아무리 급한 법안이라 하더라도 좀 주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고 이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겁니다. 나쁜 선례다. 아니 특히나 이 법안이 논란이 되는 법안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특히 2+2 이게 세입자들한테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세입자들이 무조건 2년을 더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 대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규정인데 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맞물려서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터무니없이 3억, 4억 오른 곳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입자가 부담하지 못해서 뭐 4년간 그 집에서 집주인과 원만하게 계약해서 살아왔는데 애들 데리고 딴 데로 이사 가야 한 상황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그런 논란이 많은 법안인데 이거를 고민 없이 이렇게 계약에 있어서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돈, 금액하고 두 번째가 기간이거든요. 근데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세 가지 내용을 건드리겠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월세 상한제, 두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가지고 계약 기간을 뭐 편의점과 1+1 좋지만 이거는 2+2인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이제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임대 보증금하고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강제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느냐. 계약 기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오르거나 내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미니멈 4년으로 꽉 박아 놓으니까 4년마다 갑자기 임대 보증금이 팍팍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뭐 1,000만 원씩 오르면은 부담을 갖다가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4년에 5천만 원, 1억을 갖다가 올리게 되면 그럼 오히려 임차인들한테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들의 입장에선 지금 법이 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일단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둘 중에 하나예요.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일단 관망을 갖다가 하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임대 보증금이 경제 법칙에 따라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들어가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사실은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사이만 좋으면 2년 아니고 4년, 6년, 8년, 10년까지도 쭉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4년이 지나더라도 임대 보증금이 5억에서 다른 데 7, 8억 받는데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럼 5억에서 뭐 5억 1,000밖에 오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선량한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손해보기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다른 임차인한테 7억의 그 임대를 갖다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전세 살고 이사 많이 해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사 가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돈도 많이 드는 거거든요. 이사 비용에다가 그 부동산 그 복비에다가 이런 것들이 의도는 아마 현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임대차 3법을 갖다 강행하는 이유가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현실이 그것과 똑같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한 것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골탕을 갖다가 먹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갖다가 질 수가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전문가들의 이 같은 우려도 있고 여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만큼 부동산법이 시급하다. 절차적 정당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법을 빨리 통과시켜야겠다는 입장인데 서재현 대변인, 정말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들이 20번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성공했다라고 보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우려도 상당히 많은데 이번 법안을 통해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만큼 이게 완벽한 법안이라는 자신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법안에 사실 완벽하진 않죠. 사실 보완하는 단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결과론 봤을 때는 저 모든 것이 좀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독재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부분에서 과정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소위 구성도 민주당 의원에서는 미리 좀 하자고 했을 때도 본인들은 대안 없이 안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쉬운 부분이 코로나19도 있지만 저희가 20대 때 그 어떤 불신의 그게 연속 선상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당, 야당에서 뭐 두 부분이 물일 수도 있고 기름일 수 있는데 물과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이익, 그 민생을 위해서 화합제, 혼합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혼합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임대차 이런 부분도 하루하루가 말씀드렸지만 임대인이 그 법이 적용되기 전에 너무 이제 그 부담을 임차인한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야당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은 그 과정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지만 동의는 한 부분도 사실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텐데 그러면 저는 이제 여당의 문제 제기는 저도 이제 이해는 하지만 그럼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장애투쟁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장애투쟁이 하는 것이 이게 해결 방법이냐. 저는 더 국민이나 더 이제 우울하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 대안이 뭐냐면 저도 사실은 뭐 결혼 12년 차지만 전세 7번 이사하고 지금도 월세 하지만요. 이게 점점 주인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저도 황당한 경우는 뭐냐면 이런 그 재산세 부담 이런 여러 가지 법적 부담을 임차인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살았는데 새집같이 하라고 해서 벽지를 제가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세 보증금은 주인한테 있잖아요. 그럼 저는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뜻이 현장의 목소리, 즉 그 법의 그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야당이 못하는 것을 대안으로 해서 믿음을 주셔서 정책 경쟁, 민생을 위한 경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정당성도 상당히 중요한 게 민주주의 절차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앞으로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76석 가지고 있으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부여해 준 것입니까? 이 법이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향후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하는 상임위는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역부족이고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 상황을 똑바로 좀 봐주시고 민주당의 이 폭거 횡포를 제발 좀 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4년 임기에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나?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의원 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투쟁해야 될 시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수현 전 실장의 아파트 앞에, 과천 집 앞에 역도 생기고 철도도 지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청와대에 재임 중일 때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과천에 문원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걸 김수현 내역이다라고 부르는 일이 있나 봐요. 최근 온라인에서 과천시 벼량동 일대 지하철 노선도를 담은 지도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도 속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김수현 내 집이라고, 그 앞 지하철역은 김수현 내역이라고 표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의 실제 이름은 문원역.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입니다. 실제로 김수현 전 실장이 사는 과천 주공 6단지 바로 앞에 위례 과천 노선 문원역이 신설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사회수석 때 정부 사업으로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즉 김수현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일할 때 앞에 지하철도 지나가고 역사도 짓기로 결정이 됐다는 건데,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실장이 청와대에 있을 때 공교롭게 그런 일이 결정돼서 논란이고요. 지하철역 건설 결정 당시 정부 광역교통대책 조율 결정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였다. 문원역 신설은 퇴임 직후에 알려져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 아파트는 안 그래도 최근 3년 사이에 10여 원이 올랐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역세권이 돼버려서 2억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김수현 전 실장이 이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논란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이재명 기자, 김수현 전 실장에 쓴 책이 있다면서요? 네. 책 제목이 부동산은 끝났다, 이런 책이 부동산은 2011년도에 이제 낸 책이 있죠. 김수현 전 실장이요. 그런데 그 책 내용 중에 일부에 국민들이 집을 사게 되면 보수적으로 변한다, 그런 문구가 있나 봐요? 이 문장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무주택자겠죠. 그런 경우에는 진보적 성향이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결국은 지금 이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 아닙니까? 왜냐면 집값도 폭등했지만 사실 대출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지금 당장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뭐 이런 본인의 신념, 주장과 맞물려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저도 뭐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실제 투표 성향과 어떤 뭐 사회 환경적 요인들, 그러니까 뭐 학력이라든지 뭐 지역이라 출신지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많은데, 사실 재산과 투표 성향과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연구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김수현 전 수석도 그런 것을 이제 인용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값이 폭등하면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꿈이 힘들어지면서 사실 뭐 3040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실검 챌린지가 뭐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라가 내 거냐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이제 실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봐서는 뭐 김수현 실장이 그런 걸 위해서,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의 투표를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주택 마련을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 쉽지 않겠죠. 근데 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집 앞에 새로운 노선이 깔리고, 그리고 바로 집 앞에 역사가 다시 들어서고, 이런 문제는 좀 이해충돌 차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김수현 전 실장의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9억에서 19억까지 10억 원이 상승했다는 게 지금 그래요? 부동산 현 정부에서는 재건축 업계에 좀 엄하게 하려고 재건축 자체 2016년 들어갔기 예. 때문에 사실 현 정부에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재건축이 이제 승인되면서 수혜를 받군요. 큰 수혜를 받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역사가, 그러니까 이 노선이 들어서고 역사가 들어서면 다시 2억 원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뭐 부동산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 12억 원 누구도 부동산으로 손에 쥐기 힘든 액수죠. 뭐 12억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한 번에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해 충돌,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넌센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김 전 수석도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김수현 전 수석의 책이 틀렸네요. 그러면 부동산은 끝났다고 했지만 본인의 집 앞에 역도 지나가고 지하철도 지나가면서 12억가량 이상이 오르게 되면 부동산 끝난 게 아니네요? 아니면 남의 부동산만 끝난 건가요?
실제로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공감한 사람만 낭패 본 이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끝났다고 생각해서 정말 집을 팔고 혹은 서울을 떠나서 지방으로 갔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낭패를 보고 다시 서울로 와야 되겠다. 그러나 이제 더 올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김수현 실장이 그 집을 20년 동안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요. 실제로 물론 본인이 이제 사회수색으로 있는 동안에 그것이 결정됐다라는 부분이고 아마 처음에 송파 과천선 할 때 아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2008년 이후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박은순 시장 들어왔을 때 이미 서울연구원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아파트 전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제 뉴타운 열풍이 일어났을 때 그 책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뉴타운이 되면 말하자면 집 가진 사람들이 가치가 띄므로써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진 부분이고 단 또 애매한 것은 딱 그런 현실적으로 이 말하자면 문헌역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게 발표 바로 직전에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왔다. 예. 이게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예. 아니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상수에서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망원인가요, 상수인가요? 당산동이요. 당산. 그 청와대 계실 때 그 전에 인전 구입을 했던 집이니까. 혹시 뭐 청와대 계실 때 당산 집 앞으로 뭐가 지나가거나 여기 생기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아무런 혜택 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우연의 일이겠군요. 글쎄인데 어제 저는 그 오버랩 되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제 국토위 상임위에서 그 여당의 문모 의원께서 그 야당 미래통합당 전 간사를 맡게 된 이현승 의원한테 강남에 집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국토위 간사를 맡으면 안 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 뭐 박수도 치고 막 호응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문모 의원께서는 지금 저런 김수현 전 실장의 문제는 이해충돌이라고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라는 게 하나 궁금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 정부 계속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막 폭등을 하면서 뭐 서울 요지, 강남 이렇게 집 있는 사람들 재건축 이익 다 환수해야 된다고 하고 재건축 때문에 마치 부동산이 잘못된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럼 김수현 전 실장이 받게 되는 지금 한 10억, 12억이나 되는 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김수현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공교롭게 당신이 있었을 때 앞에 지금 저기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이익 사회공헌 차원에서 아니면 솔선수범 많은 차원에서 뭐 어디 사회단체 기부를 해도 해야 되는 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견해죠. 이 건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수현 전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 견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들은 그 오해나 비판할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저게 이제 그 실장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지하철역을 하나를 더 생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하나하고 예비 타당성이든 경제성에서 본인이 관여해서 안 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긴 한데 사실은 김수현 씨보다 그 외에 주민들의 또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서재현 부대가 예. 굉장히 예리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감사원장도 못마땅한 여당이라는 제목이 오늘 사실 많은 조사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라는 등의 압박이 상당 시간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손 사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대통령을 언급하셨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신 적 계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언론에 나오거나 국회의원님께서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 계십니까? 그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울성 이동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연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요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라는 것은 뭐 각자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대통령 41%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해석은 제각각이라 그랬어요. 아니,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원장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요. 네.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예,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 41% 이걸 두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팔짱을 낀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사퇴하라는 내용도 급기야 나왔습니다. 원장님, 그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발언하셨다고. 감사원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중립성이 아니에요. 원전 마피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41% 발언은 건 저는 이건 대통령 우롱을 넘어서서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완전히 반헌법적인 유언적 발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제가 뭐 대선 불복의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감사원장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정치를 하시든지 비판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하시는 데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원전 1호기 중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아직 감사원이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재형 원장을 향해서 문제 삼는 이유는 최 원장이 산업통상부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런 사퇴하라라는 등의 압박이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말 조심해야겠어요. 특히 감사원장 앞으로 하실 분들은 굉장히 발언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헌법에 보면요, 감사원이 뭘 하는 기관이냐면 뭐 회계감사도 하지만 직무 감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직무 감찰이라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그 감사 대상되는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뭐 비위, 위법 행위도 있지만 그 정책을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부당한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예. 그런 것까지도 감사원은 넓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퇴하라고 그렇게 자꾸 그러시는데 감사원장은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에 임기가 4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지만 그거는 일개 법률, 검찰청 법에 2년으로 되어 있을 뿐인데 감사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에 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마치 검찰총장처럼 임기가 보장돼 있다. 네네. 검찰총장보다 더 강하게 보장돼요. 그렇군요. 검찰총장은 이번에 검찰청 바꿔가지고 임기 없다 그러면은 임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장의 임기가 날아가려면 없어지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헌법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오늘 법전 들고 나왔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헌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되 직무에 관하여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 기관은 맞지만 직무는 독립적으로 하라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2조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예. 이게 감사원법의 규정인데 왜 그 법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감사원장이나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지 저는 조금 국회의원들이 법을 갖다가 다루고 법을 만드는 분들인데 왜 법을 갖다 보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방향에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오히려 네. 이거는 조선시대로 따지면 대사원이고 대사원이라고 하는 직은 옛날부터 저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직은
대통령이나 그런 분들이 잘못했을 때 자기 직을 내걸고 조선시대 때는 목까지 내걸고 정확하게 말씀을 갖다가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대우를 갖다가 하고 또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은 감사원장에 대한 지지가 41%는 훨씬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학준 변호사님의 개인견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아직 감사 결과를 내지도 않았는데요. 감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190분간 압박을 하는 이유가 저는 모르겠어요.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뭐 어쨌든 크게 뭐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감사원장이 생각하는 어떤 그 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가 여당하고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걸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성향을 본다든지. 예.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김호수 전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앉히는 데 대하여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나치게 중립적이지 못하고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누가 보더라도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하고 친한 인사이기 때문에 못 받겠다.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좀 확인해 봐야 되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더 좀 길게 보고 여당이 길게 봐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되게 훌륭한 좋은 인사로 뽑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정말 뽑았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는 원래 초기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7대 과제 전부 다 낙마하면서 가장 훌륭한 분, 소신 있고 중립적인 분으로 제대로 골랐다고요. 아무 흠결이 없고, 그 당시에 청와대 내용도 다 훌륭하신 분으로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력 자체가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지금 이 스탠트 자체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으로서 자기 독립적 입장. 다만 정무적인 어떤 워딩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남긴다는 건 좀 더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께서 언급하셨던 그 부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 뭐라고 극찬했는지 조금 전에 들으셨던 여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대비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하여 감사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니다. 라고 했는데 네. 서부대 예. 감사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없을 때는 대통령 욕도 한다는데 지금 최 원장은 대통령 욕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은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할 권리도 있는 예. 것이고 반대편에 서는 것도 당연히 맞는 것이고 원전에 대해서 찬성해도 되고 반대도 되는 것인데 저는 저 위치가 감사원 위치는 실질적으로 감사원장이 개인적으로는 원자력에 반대하지만은 본인이 감사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는 것이 월성 1호기 폐쇄잖아요. 그럼 폐쇄에 대해서 절차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폐쇄할 때 계속 주장했던 것이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3년, 4년보다 좀 일찍 조기 폐쇄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가치 산정에 대해서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언급해버리면 지금 이제 감사원장의 또 역할이 중립이라는 자체가 결과를 미리 예단하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여당 의원이 언급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자가 보시기에는 방금 서부대의 지적처럼 정말 최재형 원장의 발언이 결과를 예단하거나 혹은 원전에 대한 선입견을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자, 41%를 왜 나왔는지 저희가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지난 4월 달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데려다가 직권 신문하는 과정 속에 나온 답변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원규 전 산업부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월성 1호기의 경제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자, 월성 1호기가 노후화돼서 그 위험성은 국민이 다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운규 전 장관이 먼저.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니 나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박원규 전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이 41% 지지율로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될 때 당시 공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최재형 감사원장이 반문합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 당시 지지율이 41%인데 그게 전체 국민의 다수 지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답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운규 전 장관의 발에 대해서 41% 나오는 겁니다. 그 순서를 봐야 될 것 같고, 자, 41%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대선에서 90% 이상 지지를 받더라도 그것은 권한을 위임받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다음부터는 법률과 규칙에 맞춰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41% 얘기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41%가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다시 얘기해서 투표하진 유권자까지 다 환산하면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럼 68%가 사실 동의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의 수치도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심상정 의원까지 합쳐서 후보가 범진보 진영이 얻은 표가 47%입니다. 반대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얻은 표가 52%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국민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최재형 원장의 발언이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닌 거죠. 어떻게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공약이 모두 다 지지를 받고 국민들이 다 찬성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좀 반문이 어떻게 틀린 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걸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은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이 문제가 굉장히 국회 월권이자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그러니까 전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이 발언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백운규 장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100% 분리할 수는 없는데 원전 정책을 지지하든 반대한다고 해서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조기 폐쇄가 맞다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월성 1호기가 왜 조기 폐쇄되었는지 그 절차에 대한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대통령 지지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오해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두 분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조간신문이 이런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혹시 감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감사원 내 인사 문제를 두고 그러는 건 아니냐라는 추측입니다. 최재형 원장이 추천한 감사위원이 따로 있고 청와대에서 원하는 감사위원이 따로 있었다라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데 일단은 청와대 이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호수 전 차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걸 대신한 인물입니다. 김호수 전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청와대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했었다.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 김호수 차관이 아닌 다른 판사 출신, 정치색이 없다, 지방법원장 출신 A 인사를 청와대 추천했다. 요게 좀 갈등이 빚었다. 특히 최재형 원장은 김호수 전 차관,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라면서 반대를 했었던 건 아니냐라는 게 몇 가지 조간신문들의 추측 보도입니다. 여권에서는 최 원장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인물을 데려오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라고 한국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했다는데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화 대변인 이건 어디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누구 말이 사실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코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전제들이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한 보도가 있었잖아요. 청와대가 김호수를 원했다. 그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청와대에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혹은 맞다. 청와대가 보통 답변을 안 할 때는 어떤 의미인 겁니까? 청와대가 보통 답변 안 물론 청와대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요. 제가 근무할 때 저는 답변 잘 안 하는 거는 인정할 때. 근데 그거는 그쪽 청와대 얘기예요. 제가 근무할 때 그 저는 얘기. 명시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고 그냥 불가피 넘어가야 할 때 저는 답변 안 하곤 했습니다. 그거는 그 청와대 얘기. 그 청와대.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저 출입 기자들이 저 박정화 대변인이 답변 안 하면 대충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지금 말고. 절대 지금 말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답변을 못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앵커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 내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하거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말씀하시는 저는 절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국회 앞서 우리 첫 번째 이슈 봤죠? 두 번째 지금 감사원장을 막 몰아세우거나 혹은 감사위원
벌써 4개월째 공석인 자리예요. 빨리 임명해서 감사원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4개월째 뭔가 알 수 없는 일로 공석을 저렇게 오래 놔두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박수치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저렇게 몰아붙이는 거. 이런 것도 쭉 보면 결국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너네는 그냥 해라예요. 그냥 해라인데 이 각각의 기관들이 그래도 이건 아니죠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건 당신 생각하고 틀립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국회도 난장판이 되고 검찰도 저렇게 난리통이 되고 지금 감사원도 저렇게 된 그냥 원래대로 기관 통과하지 말고 그냥 막 하면 되는데 이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런 그 국가의 기관이 일할 수 있는 기능을 거쳐서 절차를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런 분란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저런 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개인적 견해입니다. 개인적 견해. 이게 물론 여당 의원들의 생각은 분명 다른 것 같아요. 서지영 부대가 말했던 것처럼 감사원장과 여권 의원들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오해 소지가 있던 일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권 의원들의 입장은 상당히 다르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앞서는 국회, 두 번째는 감사원, 그리고 세 번째는 검찰입니다. 초유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던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물리적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모두 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의 초유의 어떤 물리적 충돌, 검사장과 그 밑에 부장검사 사이의 진실공방인데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정진웅 부장검사, 여러분이 보시기에 화면의 오른쪽 인물, 그리고 왼쪽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을 나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 충돌이 발생을 했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그 순간,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려던 그 순간 정진웅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바닥에 나를 넘어뜨려 내 위에 올라타 얼굴을 눌러서 폭행을 가했다 라고 주장을 하며 정진웅 부장검사, 즉 압수수색을 나온 부장검사 측을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런데 정진웅 부장검사 측, 즉 중앙지검 측이죠. 입장은 달라요. 단순 통화 시도가 아니라 버튼 조작 등 일종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어서 제지를 하는 것이다. 한 검사장이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다. 라고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정진웅 부장검사 측이 그 과정에서 나도 다쳤다라면서 병원에 입원한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사진도 정진웅 부장검사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 측은 때린 쪽이 정 부장이다. 왜 입원하느냐라며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냈고 정 부장검사 측은 때린 게 아니라 제지를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도 이런 부상을 입었다라고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일단은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아니, 정진웅 부장검사가 2기 후배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서울법대는 5년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기수로는 두 기수 앞서 있고요. 뭐 그런 인연은 큰 문제는 아니겠죠. 왜 둘이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형사부장은 이제 수사를 하는 입장인 거고, 사실 한동훈 검사장은 조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이 사건을 정리하면, 사실 이제 어제 압수수색 가려고 했던 건 압수수색의 대상은 휴대전화 유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심이라고 해서 저희 핸드폰에 꼽는 칩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칩인데, 그것을 압수수색하는 게 이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압수수색 영장 자체는 23일날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4일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죠. 거기서 수사를 중단해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었지만 그 전에 받았던 23일날 받았던 영장을 이제 어제 집행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1차인데 여기까지는 일치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변호인의 입회하에 압수수색 집행을 받겠다. 그래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겠다. 그래서 정 부장검사도 그럼 전화를 해라. 여기까지 일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동훈 검사의 입장에서는 잠금을 해제해야 했다. 그래서 전화를 걸 수 있는 거죠. 잠금을 해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 부장검사가 달려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정 부장검사는 그게 아니라 잠금을 자기가 알기로는 페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눌러서 뭔가를 지우기 위해서 했던 걸로 보고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걸 줄 알고 이제 그것을 막았다. 이렇게 그때부터 주장이 엇갈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양쪽 주장이 너무 첨예하고 또 진실 어제만 하더라도 양쪽에 두 차례씩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정도로 어느 게 진실인지 아직까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한동훈 검사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자객이 덧치될 수 있는데 증거인멸 혐의까지 씌워질 수 있는데 자기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유심 자체가 이미 지난달 16일 날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이미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준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사실 은폐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게 이제 한동훈 검사의 입장인 거고, 반면에 이제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사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마도 어떤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걸로 보고 그렇게 먼저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부장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을 나가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 속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 자체가 그냥 초유일이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쟁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폭행 여부. 두 번째는 증거 인멸 여부. 이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폭행 여부.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네네. 정진웅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폭행이 아니라 제지하려던 차에 벌어진 일이다. 나도 지금 부상을 당했다라는 입장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증거 인멸 여부. 네. 한동훈 검사장은 동의를 얻었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려면 비밀번호를 풀어야겠다. 그 비밀번호를 풀고 전화를 누르는 순간에 정진웅 검사가 나를 덮쳤다. 내가 그 찰나에 어떻게 뭔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느냐라는 입장인 거고, 정진웅 검사 입장은 안면 인식 등으로 핸드폰을 풀면 되는데 뭐 이렇게 버튼을 많이 누르냐. 혹시 증거 인멸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에요. 이거 가릴 수 있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증거인멸은요, 유심칩 받아가지고 포렌식 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뭐 소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심칩 포렌식 하면 웬만한 건 다 나오니까, 증거인멸은 더군다나 이제 아무리 현직 검사장이지만 형사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사, 수사관들 면전에서 이거 눌러가지고 증거인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이 어떤 핸드폰인지 모르겠지만 제 핸드폰 초기화하려면 여러 가지 막 눌러야 되는데 그게 가능했을까? 조금 정진웅 부장이 착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 견해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쨌든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추측에 기반한 개인 견해이고. 반론도 있습니까? 뭐 반론이다기보다는 저도 놀랬던 게, 저도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또래 검찰의 개혁에 대한 어떤 민주화 세대가 어떻게 보면 운동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사실 검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폭행했다 그러고 서로 맞고소하는 저런 것을 봤을 때, 야, 저렇게 힘 있는 분들이 저런 식인데 하물며 힘없는 국민들이 진짜로 어떤 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말 못할 사연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사실 한번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법무부가 오늘 예정됐던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사유와 추후 일정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는데, 박정하 대변인. 네. 안 그래도 언론들이 추측하기로는 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고검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몰아줘서 서울 고검총장을 만드는 건 아니냐라는 뭐 일부 언론의 굉장한 추측 보도도 있었잖아요. 왜 연기했을까요?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사실은 검찰 인사위원회는 그 다른 부처하고는 달리 조금 의미가 있는 그런 인사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인사를 앞두고 거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기초해서 인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약간의 이 무게감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그다음에 연기가 됐어요. 근데 그 기억하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동아일보가 그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아마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그 시행령 규칙, 이 건 갖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 그림에 의해서 좀 전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직할하고 있는 서울 고검총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맞지 않아가는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라젠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의 내용과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무언가 조급함에 의해서 수사팀이 뭔가 제동을 좀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서울중앙지검이 조금 그 곤란한 것들이 좀 몇 가지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사를 이성윤 서울지검장 중심으로 한 그 인사를 막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게 어느 정도 잦아들고 그다음에 그 시행령 규칙과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몇몇 건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잠잠해질 때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그 국회에서의 여러 논란 이런 것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금 인사가 좀 늦춰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난 다음에 원래 구상했던 그런 그 인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법무부가 모양을 만들어 갔습니다. 예, 그것도 개인견해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풀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풀에 등장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정상통화 간에서도 외교 간의 성추행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뉴질랜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 간 총리 통화 첫 번째 하풀이고요. 두 번째가 베이조스 전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생순의 주역 오영란 선수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근무했던 한국 외교관에 대해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이 자국의 외교관을 두둔하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보통 정상 간의 통화에서 나오지 않을 이 문제도 등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제 뉴질랜드 총리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말미에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로 처리할 것이라 답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심상치 않아요.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자 대사관 직원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 있지만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현지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외교관은 2018년 초 뉴질랜드 출국, 이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감옥1개월에 굉장히 가벼운 징계만 했다. 그리고 동남아 한 공간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청와대 출입했으니까 이재명 기자. 보통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런 성추행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까? 아니면 통상 그런 성추행 문제 같은 민감한 얘기는 실무진선에서 다 오고 가고 보통 좋은 얘기들만 오고 갑니까? 글쎄요, 정상회담에서 그게 정말 양국 현안이라면 얘기가 나올 수도 뭐 있겠죠. 근데 다만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당시 통화 당시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보통 이제 통화에서는 주로 덕담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 사건 자체가 2017년 말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2018년 초에 이미 이 외교관은 귀국을 해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미 동남아의 공간에 가서 지금 근무 중인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건이 일단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최근에 뉴질랜드 언론이 이게 보도하면서 다시 이제 커졌고 또 뉴질랜드 총리가 직접 기자들과 이제 문답을 하면서 외교관이든 뉴질랜드 국민이든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한국 외교관을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게 논란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양국 정상 간의 대화에서 나올 정도의 그런 중요도가 있었는지 우리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일단 물론 양국이 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외교 관례상 좀 뭔가 어긋난 게 아닌가 싶은 게 첫 번째 우리 외교부도 역시 만약에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삼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조치해야 되고 또 뉴질랜드 법원이 이미 올해 2월 달에 이 외교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교 참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뉴질랜드 총리가 대통령과 통화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을 텐데 또 한편에서 이런 지적도 합니다. 뉴질랜드도 범죄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정식으로 외교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점에서 갑자기 불쑥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걸 꺼냈기 때문에 양쪽 다 좀 외교 관례상 외교 절차 이런 걸 좀 무시한 채 좀 진행되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분명한 것은 우리 외교부가 뉴질랜드 현지의 기류를 잘 못 읽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외교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까지 외교부가 썼어요. 비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통법 위반 비율을 이 성추행 문제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난 2월 뉴질랜드 법원은 이재명 기자 얘기했듯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고 외교관인 A씨는 불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외교부의 공보팀 관계자가 해당 외교관을 면책특권 통해 보호하려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협조를 안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 보고 그 사람 끌고 그 앞으로 데리고 오라 뜻이냐. 다소 격앙된 발언을 했어요. 체포영장이 왔다고 본인과 논의한 것이 상식적 절차인지 모르겠다. 만약에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다음에 경향신문은 이 도로교통법 위반 자체가 외교부가 이 사안을 뉴질랜드 당국이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신호위반 정도로 보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경향신문은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재현 부대 어떻습니까?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외교부라면 그 현지의 어떤 민감도를 잘 파악을 해서 대처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난감하지 않게 하는 일일 텐데 도로교통법에 비교를 했다? 현지에선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고 비유가 굉장히 이게 다양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유보다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 확인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저 부분은 또 저도 확인해 보니까 뉴질랜드 자체가 좀 이것은 본질과는 상관이 없지만 동성 연애가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백인 남성에 대해서 어떤 터치에 대해서 이게 조금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게 조금 당연시했던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쪽 나라 뉴질랜드에서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외교관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활 어떤 그런 역사 이런 걸 다 떠나서 그쪽 나라, 즉 상대 측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경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김영주 의원님, 이 외교 문제 이쪽에서는 또 전문이시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로교통법에 비유를 했다라는 게 알려진다면 오히려 더 뉴질랜드 쪽에서는 황당해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외교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의 정서를 이해한 걸 통해서 양국 관계를 좀 더 좋은 관계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제 호주, 뉴질랜드 가서 제가 느꼈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에 있어서 국내공항을 훨씬 잘 만들어놨어요. 통상적이진 않네요. 예. 반대로인데 보통은.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자국민에 대한 보호.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을 왜 외국인에게 더 많이 좋은 럭셔리한 장소로 만드느냐. 내국인을 위해서 써야지. 또 뉴질랜드와 호주 같은 데는 가장 좋은 고기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준다.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자부심,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관례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정상간의 대화 제처에서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례고 부정적인 얘기는 어떤 실무자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외교관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아전인수격 해석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몇 년간 해외 공간에서 사실은 그 외교관들의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칠레에서 있었던 성추행 관련해갖고 그 담당 직원을 파면시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직원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병징계를 좀 했는데. 감봉 1개월? 아까 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과 뉴질랜드 현지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간 통화 내용은 아까 여러분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에 거의 다 조율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또다시 이제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일했던 그때 우리는 거의 조율이 됩니다. 거의 조율이 되고 발표 내용도 양국이 서로 교환하면서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해요.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올려놓은 것만큼 뉴질랜드 총리 공간에서도 통화 내용을 똑같이 올려놓습니다. 서로 중심되는 부분이 다르죠. 근데 제가 추측컨대 이 부분은 뭐냐면 뉴질랜드 현지에서는 꼭 이 부분을 통화 내용에 들어가야겠다고
소개해야 된다고 아마 강하게 요구를 했을 거예요. 청와대는 가급적 안 하고 싶었을 텐데 저 정도까지 정리가 된 거는 뉴질랜드에서는 이 건에서 강하게 이 건의 이 통화 내용 중에 굉장히 강한 비중을, 많은 비중을 두고 통화를 했고 발표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우리는 저렇게 처리된 거 보면 현지에서 느끼는 저 사건의 사안의 중대성과 우리가 지금 느끼는 중대성이 차이가 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첫째는 외교부가 좀 강하게 대응을 해야 이렇게 외교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정상 간 통화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외교부가 사전에 몰랐다는 것마저도 뉴질랜드 현지 공간이 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것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짧게. 네네. 아까 우리 외교부에서는 우리 보러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 동남아에서 일하고 온 사람 끌고 뉴질랜드 가란 말이냐라고 했는데 범죄인 인도 청구가 불가능합니까? 뉴질랜드 법원은 체포영장까지 발부했잖아요. 일단은 우리나라랑 제일 먼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예요, 호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질랜드도 그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충분히 그 외교관 A씨를 뉴질랜드로 보낼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 통해가지고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제 느낌으로는 뉴질랜드 대사관이 지금 만약에 A씨가 뉴질랜드로 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갖다가 받게 되는데 그런데 동료 외교관한테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내심 동정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추측이죠? 네, 이건 제 추측입니다. 더군다나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형사 관련해가지고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뉴질랜드는 지금 뭐 박정아 대변인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덮으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게 페이브를 주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너무 약한 그 보다는 자체적으로 뉴질랜드 오면 더 훨씬 심각해지니까 한국에서 좀 더 세게 문책을 하라. 그것이 오히려 더 양국 관계에 좋은 일이다라는 어떤 그런 메이크 센스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두 번째 하플. 외신 얘기 나온 김에 외신 화제되는 뉴스 짤막하게 소개해드리죠.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의 전 배우자 맥켄지 스콧이 이혼했죠? 제프 베이조스가 뉴스 여성 앵커랑 불륜 설이 있었던 차에 이혼을 했는데 1월에 이혼 뒤에 위자료가 40조가량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아마존 전체 지분의 4%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도 이렇게 크군요. 그런데 최근 위자료 중에 17억 달러, 2조 원을 시민단체 116곳에 기부키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지난해 내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서약했고 그 서약을 완성시키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인터뷰도 외신 뉴스 중에서 화제가 되고 있기에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세 번째 하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우생순의 주역 오영란 선수입니다. 오영란 선수 알죠? 잘 알죠. 전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고요. 인천시청 여자 핸드볼 실업팀 선수 겸 코치인데 후배 선수들에게 성희롱 발언 의혹 및 선물 강요, 선수단 식비 개인 의혹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6개월 자격정지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영란 선수는 성희롱 발언 농담식으로 주고받은 이야기였지만 적절치 못한 어행이었다. 식비 빼돌린 적 없고 후배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스포츠 공정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란 코치의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좀 놀랍고 좀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오영란 감독하면 이제 2004년 제가 우생순의 배경이 됐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골키퍼로 온몸을 다 던져서 선방했던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기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4월, 5월 이럴 때 굉장히 장시간 술자리를 만들고 본인이 거기서 외부 인사가 와서 성추행을 하고 이러는데도 이제 본인이 말려야 되는데 오히려 뭐 술수증을 들게 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 또 이제 그 밖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선수들에게 선물 강요하거나 뭐 식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징계를 받은 걸 봐서는 어떤 일정 정도 그 문제 제기들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도 그 같은데 지금 저희가 잊지 말할 건 이거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동아일보에 오늘자 나왔던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과연 누가 이 문제를 제기했느냐 이런 신분이 노출될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하나는 팀 해체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직장을 잃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팀 해체에 대해서 불안감이 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희가 얼마 전에 최숙현 선수 사건 때도 이제 겪었지만 사실 이 스포츠계라는 게 굉장히 인맥을 얽혀 있고 되게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2차, 3차 피해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선수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학교 살펴봤고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전하고 충남 이쪽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일부 지역에는 물이 범람하고 홍수 경보까지 내려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그 친척 어른분들도 다 지금 충남 쪽에 사시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데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허유원 캐스터,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나 봐요, 아래쪽에. 네, 현재 주의가 필요한 지역은 충청과 호남 또 전북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특히 대전과 세종, 충청에는 오늘 새벽부터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주택과 지하차도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 대전 시내 일부 지하차도는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이들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에 머무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 200mm 이상, 충청과 호남, 경북 곳곳에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일부 영남과 전남에는 30에서 80mm,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과 전북에 또다시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9도, 대전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부터, 중부지방은 다음 주 초부터 장마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면서 더 이상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말로에서는요, 오늘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김수현의 역, 어떤 역인지, 그 역이 문제가 진짜 되는 건지 라방에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영주 의원님과 또 이재명 부장 두 분과 함께 이사말로 라방 시작할 테니까요. 지금 이사말로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 또 호남 쪽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제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